거인들의 어깨 너머로 투자의 노하우를 배우는 대가들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비주의 방송인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비주의 대표입니다. 네. 오늘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아니요, 그래서 뭐, 우리 무슨- MBC 그 아이콘과 함께 네.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저보다 훨씬 아니 귀여워요. 근데 만약에 네. 이런 상황을 모르는 해외 어떤 유튜브 구독자가 딱 보고 아니 저 그 MC는 인형과 대화를 한다 이렇게 밈이 돌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한마디 하겠죠. 뭐라고요? 판타스틱. 오, 신박한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으로 들어가 보죠. 네. 오늘 만나볼 투자의 대가는 존 보글이네요. 네, 존 모르는 보글.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인덱스 펀드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의 대표격인데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뱅가드 그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왜 국민연금이 모든 기업에 다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네. 뱅가드는 미국 기업의 모든 주식을 다 갖고 있으니까 뱅가드 그룹의 창업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그 마젤란 펀드 운용하죠. 예. 피터 린치의 라이벌. 오. 그리고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피터 린치는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그렇죠. 펀드 매니저가 직접 투자하는 거에 전설이라면 예. 존 보글은 패시브 펀드의 시조라고 할 수 있고요. 둘이 구분이 딱 되네요. 그렇죠. 완전 극과 극이고요. 예. 그리고 라이벌이었어요. 오. 둘이 현역대. 그리고 또 하나는 워렌 버핏은 왜 오마의 현이라고 불리잖아요. 예. 근데 존 보글은 월가의 성인이에요. 오. 성인이 현인보다도 위일까? 이게 세인트 그 성인인 네, 거죠? 세인 그 성인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현이는 버핏은 본인의 뛰어난 현명함으로 투자를 성공시켰죠. 존 보글은 성인으로서 개인 투자자 모두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현인보다 성인이 윈 것 같아 나는. 저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버핏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골라갖고 동상을 만들면 그건 존 보글이어야 된다. 오. 버핏도 인정한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서 그 뱅가드의 그 대표적인 인덱스 펀드인데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라 이렇게 대놓고 마케팅을 해줘요. 야. 네.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 사실 뭐 한마디로 오 대단한 사람이다 싶을 텐데 일단 숫자 몇 개 더 말씀드리면 예. 뱅가드 그룹은 글로벌 2위 자산 운용사인데요. 1등은 블랙록이고 3등은 스테이트 스트리트인데 네. 2위인 자산 운용사의 그 규모가 7조 2천억 달러입니다. 와, 엄청나고요. 예. 그 명언도 엄청 많이 만들어냈는데 맞아요. 이런 분 명언 많이 만들잖아요. 예. 근데 이런 재밌는 명언을 했어요. 도넛보단 베이글 먹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들어봤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단기 투자보다 예. 베이글 약간 뻑뻑하지만 예. 그 꾸역꾸역 씹어먹는 장기 투자를 해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지금은 그렇게 읽히지만 당시에 왜 피터 린치하고 라이벌이었다고 했잖아요. 예. 피터 린치가 뭐에 돈을 벌었어요? 덩킨 도너츠. 아. 덩킨 도너츠로 하나 픽해갖고 돈 대박 내는 거 말고 장기 투자로 베이글 꼬박꼬박 씹어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네. 거였고요. 아, 던킨 도넛을 얘기한 거군요. 일단 단기 투자를 얘기한 건데 예, 예. 어쨌든 또 하나는 스테이터 코스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유명한데 네. 이게 이게 뭐냐면 시장이 어때도 흔들리지 마라. 항로를 유지해라 이런 건데 마치 무슨 그 배 함장 같은 말씀이잖아요. 네. 실제로 그 존 보글은요 그 넬슨 제독 있죠. 그 영국의 이순신 장군. 예. 넬슨 제독의 광팬이어서요. 오. 벵가드라는 이름도요. 네. 넬슨 제독이 타던 배 이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 트라팔가 해전도 유명하지만 그 나일강 해전이 되게 유명한데 예. 나일강 해전 때 정말 우리나라 거북선 같은 배가 이 벵가드호거든요. 예. 벵가드호로 본인의 이제 펀드의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정말 스테이더 코스 함장처럼 코스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 말씀처럼 발포하라. 그런 거죠. 네. 이분이 남긴 명언 중에서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전략은 구조를 따른다. 맞아요. 이거 정말 멋있는 말인데 네. 어쩌면 이제 존 보글의 인상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뭐냐면 존 보글은요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인데 이거 만들고 싶어서 만들고 온 게 아니에요. 네. 쉽게 얘기하면 구조가 바뀌어갖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내 정치에 밀려갖고요 다니던 회사 CEO에서 쫓겨나요. 쫓겨났던 그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전략이 인덱스 펀드라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밀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존 보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929년생이었는데 아버지가 그 대공황을 겪어요. 그런데 대공황 때 자포자기를 해갖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갖고 실직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키우는데 그 존 보글한테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하나 있고
존 보글이 쌍둥이였거든요. 네. 쌍둥이 형제가 있고 세 명을 다 이 블레어라고 하는 기숙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예. 정말 공부를 미치게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대학교에 들어가서부터 그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예. 이때 경제학에서 기존 펀드 산업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폴 세뮤얼슨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예. 이 인물 논문을 읽으면서 배운 게 아니 그 펀드라고 하는 게 결국 투자자들한테 돈을 불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펀드라는 게 펀드 자금을 주주한테 받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의 주가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펀드 운용하는 운용 대리인의 그 수수료를 높이는 것만 혈안이 된다. 흔히 말하는 대리인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주는 보이지 않으니까 개인 투자자니까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자들 위해서만 일하더라. 이런 건 문제다라고 하는 논문을 써요. 그래서 이걸 갖고 월가에 취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존 보글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의식이 뭐냐면 펀드 산업이 뭔가 잘못돼 있다. 이거 주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입사한 게 웰링턴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 웰링턴이 뭐 하는 회사냐면요. 그 주식 펀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하고 채권을 섞어 갖고 하는 주식 채권 펀드를 하는 회사였어요. 네. 근데 이게 요즘에 채권 투자를 해도 이제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낮기도 하니까 안정적인 믹스를 하잖아요. 그 올웨더 투자하는 것처럼. 근데 당시에는 채권 투자하는 건 신사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안 오르니까 그냥 느긋한 부자들이 하는 거고 주식 투자를 정말 투자라고 생각했던 시대였던 네. 거죠. 그러니까 존 보글이 이런 회사에 들어가고 약간 35세의 CEO가 돼요. 정말 잘 나가죠. 근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적과의 동침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1960년대, 70년대 우리 몇 번을 확인했지만 당시에 지금처럼 그 최근 몇 년 동안이죠. 2010년대처럼요. 2010년대는 왜 빅테크 주식만 사도 무조건 오르는 시대였잖아요. 그랬죠. 테슬라 무조건 올라. 예. 뭐 엔비디아 무조건 올라. 예. 지금도 그렇지만 1960년대에도 뭘 사도 오르는 시대였고요. 아. 그리고 1970년대까지 가면 왜 니프티 피프티라고 말씀드렸는데 뭘 사도 50개 종목 중에 고르면 오르는 시대였어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 너무 좋으니까 네. 이른바 웰링턴 자산운용이 하는 채권 더하기 주식이라고 하는 이런 게 너무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CEO니까 존 보글이 나도 이거 안 할래. 나도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겠어. 왜 시장이 고고 시대니까. 또 아니면 뭐 니프티 피프티 시대니까 이렇게 해갖고 바로 그 주식 투자를 잘하는 4명의 동업자를 모아갖고 합병을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존 보글을 배신해요. 아. 왜 배신하느냐? 주식 시장이 73년, 74년에 폭락하잖아요. 예. 그 유명한 니프티 피프티 폭락 사태라고 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네들이 주식 투자를 해놓고 나서 근데 우리 회사 CEO는 존 보글이에요. 책임을 전가했군요. 맞아요. 아이고. 희생양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갖고 존 보글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존 보글이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 나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예. 웰링턴은 자산 운용 대리인이에요. 예. 근데 돈은 어디에 있느냐? 펀드 주주한테 받은 펀드한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존 보글은 CEO에선 잘렸는데 네. 펀드의 이사회 의장이긴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웰링턴 자산운용하고 펀드를 분리해요. 그래서 나는 CEO는 쫓겨났으니까 동업자 니네는 웰링턴으로 가. 우리는 펀드는 내가 먹을래. 해서 펀드를 가져와요. 이게 사실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내전이었는데 네. 이때 이제 말하자면 명분이 뭐였냐면 자산운용사들은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펀드의 직접 대리인으로서 펀드 주주들을 위해서 정말로 수수료도 낮춰주고 수익률 높여주는 일을 할게요라고 주장했는데 네. 당시에는 그래봤자 니네 집안 싸움이잖아 라고 하면서 여론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익숙하지만 그 펀드라고 하는 게 맞아면 주주한테 돈을 받은 법인의 형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지 뭐 예를 들면 개돈처럼 돈 받아갖고 돈 불려주세요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주주 명부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를 바꿀 수 있는 거였는데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바꾸겠다. 그래갖고 말하자면 펀드 주주한테 이 펀드의 주인을 돌려주고 수수료도 낮춰줄게요라고 하는 걸 하면서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게 내놓았던 게 뱅가드라는 이름을 내놓았던 거죠. 네. 뱅가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넬슨 제독이 만들었던 기암의 이름이자 뱅가드라는 이름 자체가
말하자면 선봉작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명분을 내세웠던 거를 실현해야 된 거예요. 아까 예. 이제 가장 좋아하는 그 명언이 그 전략은 구조를 따른다는 거였잖아요. 네. 이렇게 구조가 되니까 수수료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매일 주식을 신경 사고 써야 팔고 되니까. 일단 돈 들어가죠. 예. 거래 수수료 들어가요. 예. 맨날 사고 팔면 계속 거래 수수료를 쓰죠. 왜 이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거래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1년 지나고 났더니 수수료가 수익보다 더 크네? 그런 소리 남는 하죠. 분들 많잖아요. 뭐가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고도 돈을 벌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냥 S&P 500 주식을 다 사갖고 이걸 갖고 그냥 똑같은 비중으로 거래하면 거래도 할 필요 없고 그리고 뭘 살지 고민할 필요도 없으니까 운용 수수료도 없네, 거래 수수료도 없네. 이게 바로 인덱스 펀드인 거죠. 인덱스 펀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존 보글이 뱅가드를 창업하기 위해서 구조를 바꾸니까 거기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돈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패시브하게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시장 지수를 쫓아갑시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였고요. 네. 결국 75년도 1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뱅가드 창업하고 1년 만에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게 처음 이름은요. 퍼스트 인덱스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하는 긴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싹 줄여갖고 그냥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라고 불리죠.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이 펀드를 인덱스 펀드의 최초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최초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 처음 등장했던 거는 네. 그 웰스파고에서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1960년대. 예. 근데 뭐가 문제였느냐? 1960년대에 만들었던 건 그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했고요. 네. 다우존스 지수를 가중치를 주지 않고 시가총액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테슬라가 가장 클 거고 예를 들면 예. 당시로 보면 뭐 엔비디아 크고 이럴 텐데 당시에는 그냥 모든 주식을 동일 가중치 1로 놓고 그냥 나눴던 거예요. 똑같이 게을렀던 거죠. 실총 고려 없이. 네, 그러면 당연히 지수를 추종해도 그 잘 안 나가는 주식도 많이 사게 되고 그렇겠죠. 잘 나가는 주식 조금 사게 되니까 성공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했고요. 두 번째가 만든 게 이제 바로 지금 인덱스 펀드, 뱅가드 펀드였는데 네. 요거는 S&P 500을 추종하면서 그러면서 이 가중치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가중치를 둔 거죠. 네. 물론 대신에 그것 때문에 수수료가 좀 올라가겠죠. 가중치 이 시가총액이 바뀌니까. 예. 대신에 시장의 트렌드를 쫓을 수 있다였는데 존 보글이 이걸 갖고요. 45년부터 그러니까 75년에 만들었잖아요. 네. 45년부터 75년까지 30년 이전 30년을 계산했더니 예. 그랬더니 패시브 펀드 수익률이 11.3%더라. 이걸 입증해냈고요. 반면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피터 린치 같은 사람이 투자하는 것 또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펀드 이 개인 투자를 해봤자 이런 수익률에 한 뭐 3분의 2도 안 나오더라. 3분의 1이 적더라. 9.7%더라. 이거 입증을 해냈어요. 오히려 액티브하게 이것저것 뭐 상황 분석하면서 바꾼다 했던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적었네요. 잔머리 굴려봤자 제자리 걸립니다. 예. 이거였잖아요. 그거 실제로 이제 지난 30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100만 달러 넣었을 경우에는 30년 지나면 한 800만 달러 이상의 수익 차이가 나더라. 이쯤 되면 설명이 되잖아요. 네. 뭐가 문제냐? 과거의 30년은 그랬는데 앞으로 76년 시점에서 앞으로 30년은 어떨까라는 게 고민이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인덱스 펀드가 탄생한 지 50년 뒤의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네. 결과를 알 수 있죠. 예. 결과는 인덱스 펀드가 완승을 했잖아요. 와. 네. 인덱스 펀드는 거래 비용은 거의 0.2%밖에 안 나고요. 예. 실제로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큰 게 났는데 존 보글이 있던 이 현역 시절에는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게 기다려야 돼. 기다려라. 근데 사실은 기다리는 것만큼 주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게 없으니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인덱스 펀드가 결국은 1990년대부터 말하자면 그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요때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이 인덱스 펀드 사야 돼. 동상 세우려면 좋은 보글한테 동상 세워줘야 돼. 하던 시기가 1990년대였던 거죠. 50년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존 보글이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인덱스 펀드가 가지고 있는 진가를 제일 먼저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 인덱스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일단 규제 장벽을 많이 풀었어야 됐어요. 네. 우리도 사실은 금융 하나 문제 풀려면 예. 금융이 사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안전한 곳이어야 하니까 규제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인덱스 펀드도 그런 규제 문제 풀려고 했던 게 존 보글이 그거 풀어냈던 당사자거든요. 대표적으로 수수료만 놓고 봐도
그러니까 모든 주주들한테 똑같은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네. 수수료 계산하는 법 자체 규제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연기금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건 어떻게 다르냐 이런 모든 제도를 만든 게 존 보글이에요. 네. 앞서서 존 보글하고 피터 린치가 라이벌 아닌 라이벌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두 사람 간의 투자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일단 피터 린치가 77년부터 80년까지 13년 동안 수익률이 30%잖아요. 네. 거의 30%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습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근데 13년 동안만 한 거죠. 말하자면 예. 90년까지.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10루타 치고 대신에 수수료 많이 받았어요. 마젤란 펀드에서. 그러니까 사실 마젤란 펀드는 당시에도 수수료가 높은 걸로 유명했는데요. 네. 80년대까지는 피델리티 자산 운용이 가장 잘 나갔고 마젤란 펀드가 워낙 유명했는데 네. 그러니까 마젤란도 왜 저기 대서양횡단한 제도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90년대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인덱스 펀드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수익률이 역전되면서 넬슨 제독이 이끄는 이제 뱅가드 펀드가 계속적으로 수익률을 증가시키죠.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일단 88년도에요. 네.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까지 되고요. 네. 2018년 불과 5년 전이죠. 7년 전이죠. 네. 이때 6년 전이죠. 이때만 해도 이때 업계 2위,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6,400억 달러가 됐는데 피델리티 자산 운용은 지금은 사실 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는 상태. 그렇죠. 네. 1988년 자산 규모 10억 달러로 업계 41위였던 뱅가드가 네. 2018년 불과 한 5, 6년 전쯤에는 업계 2위까지 올라왔다. 맞아요. 야, 오랫동안 하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성과까지 이어졌으니까 뱅가드도 절대 무시 못하는 거네요. 게다가 수수료가 매우 낮다는 게 포인트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액티브 펀드 주식에 처음 투신을 하면 내가 시장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남다른 해안을 다 갖고 시작하죠. 그렇죠.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인생 경험과 경제에 대한 공부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 시장을 이기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경험하면서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때 찾게 되는 게 인덱스 펀드죠. 그리고 인덱스 펀드에 갔더니 수수료가 매우 낮아. 어느 정도 낮냐면요. 뱅가드 펀드는 그 매년 수수료를 낮춰왔어요. 그래갖고 2018년까지만 해도 총 자산의 0.02%만 수수료였거든요. 네. 정말 액티브 펀드는 1%에서 3% 정도 수수료 받으니까 수수료가 엄청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이제 존 보글이 역산하면 네. 2076년부터 2020년대까지 계산해 보면 한 2천억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해 준 효과가 있다 이런 계산도 하는데 이거 물론 n분의 1로 개인 투자자한테 나눠준 것이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워런 버핏은 본인이 투자를 해서 성공했잖아요. 예. 그걸 이제 버커셔 해서웨이의 돈을 이용했으니까 버커셔 해서웨이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줬죠. 배당 줬죠. 그렇죠. 네. 피터 린치는 본인이 투자해서 그 마젤란 펀드의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줬어요. 예. 존 보글은 인덱스 펀드 통해서 모든 투자자들한테 공평하게 돈을 나눠줬으니까 그러니까 뱅가드가 혁명적이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네.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뭐 상량 그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것은 구텐베르그 그 활자만큼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구텐베르그 활자가 지식의 보편화였잖아요. 예. 인덱스 펀드는 투자의 보편화를 만들어낸 어떤 전략이다. 뭐 이런 평가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뱅가드에 직접 뭐 이렇게 투자금을 맡기기보다는 그냥 인덱스 추종하는 ETF 하나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흥미로운 게요. 예. ETF의 탄생에도 존 보글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요. 아이러니한데 네. 거절해서 거절해서? ETF 처음 발명한 원한 발명자는 그 아메리칸 증권이라는 곳에 네이선 모스트라는 인물이에요. 네. 근데 이 인물이 처음에 ETF라는 아이디어를 들고 가갖고 만났던 인물이 존 보글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인덱스 펀드가 ETF하고 추종하게 되면 설계상으로 굉장히 잘 작동되니까 이거 바로 알아봤던 거죠. 그런데 존 보글은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덱스 펀드라는 건 장기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네. ETF는 그 차이가 단기 있네요. 투자잖아요. 예, 이 사람은 예. 맥을 먹으라고 하지 도넛 먹으라고 하는 사람 아니니까 안 맞아. 대신에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 아이디어 들으니까 이건 좀 틀렸는데 이거 고쳐봐. 라고 해서 네이선 모스트가 그걸 고치는 아이디어를 갖고 어딜 찾아가냐면 네.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찾아가요. 네.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세계 최대 ETF 운영하는 회사죠. 네. 이 회사 이 ETF 이름이 그 유명한 스파이더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더 운영하는 회사에 찾아갔고 스파이더의 규모가 3천억 달러가 넘어가니까 지금 사실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예. 근데 그래서 뱅가드도 나중에 스파이더를 쫓아가서 ETF를 출시하는데요. 제일 재밌는 게 이름이 바이퍼였어요. 바이퍼 뱀이잖아요. 네. 스파이더를 잡아먹는 건 뱀이니까. 아, 그런 의미로 먹고 먹히는 관계였던 거죠. 또 도넛하고 이제 베이글처럼 스파이더하고 이제 바이퍼하고 싸우게 됐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본인의 철학이 있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은 구조 추종하잖아요. 네. 인덱스 펀드의 구조에는 ETF가 맞지 않는다고 존 보고를 봤던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확실한 것은 액티브 펀드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ETF 같은 거 추종하는 것들, 이런 지수 펀드, 상장 지수 펀드들이 나오면서 이제 피터 린치나 또는 이제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천재 매니저의 시대에서 네. 말하자면 시장을 추종하고 좀 더 겸손하게 트렌드를 쫓아가는 시대로 투자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뱅가드가 정말 넬슨 제독처럼 투자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근데 전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존 보글은 이렇게 인덱스를 추종하는데 뱅가드 본사가 필라델피아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 인덱스 추종하면 간단히 말해서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시총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매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만 짜면 되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뱅가드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10,000명이 넘는데요. 17,000명. 네. 그 친구들 다 뭐 하는 거죠? 그 분들이 그런 알고리즘 프로그램과 퀀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들이겠죠. 네. 뱅가드는 워낙 이제 규모가 커졌기 네. 때문에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컴퓨터의 알고리즘에 기반한 투자를 하는 것에 매우 집중하고 있고요. 그 존 보글은 회사를 떠난 건 96년이었어요. 예. 그런데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런 컨설팅을 하면서 단 한 가지 기준, 말하자면 시장에 추종을 하고, 말하자면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지수와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는 이제 패시브한 투자의 어떤 전략을 계속 설파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뱅가드는 인덱스 펀드 시장 점유율이 43%, 네. ETF 점유율이 25%니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됐죠. 원래 있던 웰링턴을 능가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요. 그 왜 쫓아냈던 사람도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하고 화해해요. 그래요? 이게 약간 야, 대인배 진짜 같은 건데. 성인이네. 그러니까 91년도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나를 쫓아난 지 25년 뒤에 딱 만나갖고 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25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아, 멋진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평생 친구로 살아요. 야, 진짜 대인배네요. 그러니까요. 네. 존 보글은 어찌 보면 인덱스를 추종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놓고 네. 그 판을 견딜 수 있도록 저비용 구조까지 같이 만들어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준 그래서 월가의 성자다. 우리 오늘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네. 투자를 엘리트 스포츠에서 국민 스포츠로 바꾼 인물이다. 네, 이야. 그래서 코스 흔들리지 마라 얘기를 하였다. 네, 마지막 비유적 표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잘 몰랐던 투자자인 존 보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